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첫 TV 단일화 토론을 했습니다. 채널A를 통해 100분간 생중계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현 정부 평가와 부동산 등 주요 현안과 공약에 대해 경론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1분기 일자리 90만 개 창출을 약속했지만 그중 59만 개가 월 27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로 확인됐습니다. 단기 일자리로 고용률만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여성을 촬영한 영상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가로수와 건물을 들이받은 승용차가 전복되며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 지시를 했지만 도주한 차량이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현금과 가상화폐 1조 4천억 원 규모를 빼돌린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이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배 전단까지 공개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지난해 4분기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줄고 주식처럼 투자해서 버는 자본소득은 늘어났습니다. 이 소득만 줄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사라진 일자리가 1년 사이 100만 개나 됩니다. 그중 절반이 20, 30대 청년 일자리였는데요. 다급해진 정부는 올해 1분기 내에 공공부문에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자리일까? 저희 취재진이 들여다봤더니 이 90만 개 중 59만 개, 그러니까 무려 65%가 월 27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1분기에만 일자리 9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를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90만 개는 중앙부처가 만드는 83만 개와 지자체가 만드는 7만 개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중앙부처 일자리 83만 개 중 59만 개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월 지급액이 27만 원에 불과해 용돈벌이 수준입니다. 일자리 종류도 골목 청소, 건널목 지킴이, 재활용 분리수거 등 제대로 된 일자리라곤 보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입니다. 더구나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은 대상도 안 됩니다. 이런 임시방편적 노인 일자리는 2019년 44만 개에서 올해 59만 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용률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한계를 인정합니다. 단기 일자리들이 좀 비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취약계층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각종 규제가 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 공공형 일자리 상당수는 쓰레기 줍고 잡초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박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빗자루로 눈 덮인 운동장을 쓸고 동네 저수지를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노인 공공일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에 30시간 일에 받는 임금은 최대 27만 원. 어르신들은 운동도 되고 용돈도 벌 수 있어 좋다면서도 더 많이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쉽다고 말합니다. 딸기밭에 지금 일하는 인부들이 상당히 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내면은 또 일하는데 좀 좋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공공형 일자리는 대부분 쓰레기 줍기나 잡초 뽑기 같은 환경 미화 활동인데요. 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겨울철을 앞두고는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을 정도입니다.
공공 일자리 가운데 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지원이나 학습 보조, 장애인 서비스 지원 같은 사회 서비스형은 한 달에 최대 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일하거나 제과제빵, 택배 같은 시장형은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코로나 여파로 상당수 운영하지 않고 있고 노인의 경우 육체 노동 제약도 커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쉬시죠. 코로나가 어르신들이 좀 취약하잖아요. 집에서 자제분들이 어르신들 나가는 거를 반대하시니까. 그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한 2, 300이라도 했으면 좋네. 정부는 1분기 90만 개 공공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땜질식 용돈 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한 작업장들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도 다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러면 잠시 풀렸던 방역 기준이 다시 강화될 위기 상황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경기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 어제 이후 공장 근로자 4명과 가족 3명, 산단 내 다른 공장 근로자 1명 등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열 등의 증상을 느낀 건 지난 11일이지만 이보다 먼저 증상이 나타난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표 환자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이전부터 어떤 그 코로나의 감염이 그 해당 그 집단 내에 존재했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의 발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방역 당국은 기숙사와 식당, 화장실 등 공용공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환경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충남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과 서울 순천향대 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에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의 산밀 환경,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소음 환경 때문에 큰 소리로 대화를 함으로써 비말이 발생하는 점.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을 넘었고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유행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당초 3월로 밝혔던 적용 시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2분기에 화이자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면 주사기는 5+1 주사기를 활용할 계획인데 백신 물량의 2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분기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2분기에 들어오는 얀센이나 모더나 백신 등 다른 백신을 가지고 방문 접종하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고령층 임상 자료를 기다리는 중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임상 자료가 늦어질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1분기에 50만 명분, 2분기에 300만 명분이 공급됩니다. 관건은 영하 70도 이하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요양병원까지 옮겨 접종하느냐입니다. 정부는 해동된 백신을 냉장 상태로 배송하는 것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생리식염수와 희석해 주사액을 조제한 뒤 6시간 안엔 주사를 맞춰야 하는 등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도 해동 상태로 5일 안에 접종을 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접종에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잔량이 거의 남지 않는 주사기가 활용돼 백신 물량의 2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일부에도 화이자 백신을 배송할 계획입니다. 군 수송기를 투입해 전국 25개 보건소와 제주도 등 도서 지역에 백신을 수송하는 2차 모의 훈련은 내일 실시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쯤에서 봉합이 될지 아니면 끝을 볼지 기로에 섰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냈지요. 이 아내에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남긴 신 수석은 내일까지 휴가를 냈는데요. 아직까지는 되돌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장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은 어제 청와대 인사들과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은 대통령의 뜻이니 사의를 거두라고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만난 신 수석의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그만두겠다는 말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공직자로서 마음에 있어도 못하고 묻고 가야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신 수석은 어제 귀가하지 않고 시내 모처에 머문 후 오늘 아침 청와대에 출근해 오늘과 내일 휴가를 냈습니다.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문 대통령은 별말 없이 휴가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출근에 입장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 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면서 신 수석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 수석은 최근 들어 주변에 자존심이 상해 못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의 거취는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박범계 장관은 계속 신현수 수석과 같이 일하고 싶다며 이 주말이라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거듭된 사이에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불화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박 장관은 앞서 검찰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신 수석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박 장관은 신 수석과 더 소통하고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도 검찰 고위간부 인사협의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실 동안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도 대검찰청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여파로 주중으로 예상됐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점도 늦춰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첫 단일화 토론회가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격하더니 상호 토론이 시작되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오늘 토론을 요약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일제히 현 정부 인사를 혹평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이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에 빚진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이 정부 인사의 특징입니다. 자기 편과 적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깁니다. 상호 토론에 접어들자 금 전 의원이 주로 공격하고 안 대표는 방어했습니다. 정치 과정 내내 매번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선에 나가서 해주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10년 제3지대에 계셨는데 사실은 안 대표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들이 편안한 이런 환경에서 정치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정말 가시같이 이렇게 여기니까 그걸 막고자 모호하다고 했던 거죠.
안 대표는 금 전 의원이 최근까지 민주당에 몸담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저는 이 문제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내쫓다시피 탈당을 했는데 1년 만에 서울시장이 돼서 돌아오면 민주당 내에 그래도 양심 있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균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초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할 국민의힘에 대해 안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꾸리겠다고 했고 금 전 의원은 선거 과정 내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의 분위기는 토론 시작 그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준비 모습 또 토론회 끝나고 난 뒤 생생한 스튜디오 바깥 모습까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 두 후보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특별하게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안 후보께서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서로를 첫 토론 상대로 맞이한 두 후보의 긴장감은 시작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네. 결혼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준비해온 자료를 챙겨보거나 농담하며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긴장이 됩니다. 어떤 좀 컨셉을 잡았다, 노력을 하실 거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원래 상큼해서. 토론이 시작되자 해명과 설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 예. 지금 당장 만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토론을 마치고 난 안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금 후보에 대해 오랜만에 보니 애틋해서 공격을 못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김민지 기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따로 또 같이 오늘 이제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 토론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100분가량 저희 채널A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주제가 따로 또 같이 해요. 일단 따로 한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요, 문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도리코라고 언급했습니다.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걸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만큼 댓글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라면서 자신이 문 정권 심판의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후보입니다. 지금 선거에 나온 야권 후보들 중에 저보다 치열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권의 잘못을 비판해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안 대표가 언급한 이 문도리코, 이건 복사기 제조회사 이름으로 인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 대표의 지지자들이 주로 많이 쓴 단어이기도 한데요. 문도리코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제안한 정책의 중도성 그리고 자신의 확장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따로는 살펴봤고요. 또 네. 같이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이 부분에서는 꽤 공감하는 듯한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금 후보께서도 부동산 문제 정말로 심각하다고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안 후보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공격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부시장을 만들겠다. 디지털 부시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서울을 좀 더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요.
저 때는 또 훈훈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 당사자들 자평은 들어봤는데 이 토론회를 본 정치권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이 반응, 이 토론회를 좀 궁금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단일화를 할 대상인 국민의힘 후보들이잖아요. 그렇겠죠. 저희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에게 물어봤는데 두 사람 다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본인의 토론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숨 라이브인가요? 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숨을 쉬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인도 모르게 이제 한숨을 쉰 그런 부분이 생중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네,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생중계하는데요. 김 원내대표가 이 마이크가 켜진 줄을 모르고 한 혼잣말이 고스란히 생중계가 된 겁니다. 네, 이 말투만 들으면 이 부산 가야 하는 뭐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 생겼나 봐요. 사실 민주당이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모두 면제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민심 달래려고 한번 내려가야겠다 이런 말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요, 오늘 김 원내대표의 한숨을 보면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이 보통 한숨은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가 아니라 걱정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일반적이긴 하죠.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누굴 위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잣말도 조심해야 하는 게 정치인이죠. 그만큼 관심받는 자리입니다. 잘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공유 차량에 태워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관련 속보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소카를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제 피해 아동과 남성을 각각 불러 동영상 촬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남성이 촬영하려 해 여러 번 거부했지만 막무가내로 찍었다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영상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4대 중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성도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울분을 토합니다. 동영상이 딱 나왔다고 딱 들었을 때 진짜 온갖 욕이 다 떠올랐거든요. 진짜 이렇게라도 빨리 안 했으면 이 동영상이 나갔고. 남성에게는 구속 당시 적용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 외에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 성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내일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동영상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결국 우려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은 더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외에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 여럿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일부 영상을 남성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초등학생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가 확대된 겁니다.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아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이 촬영된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남성의 여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촬영을 수시로 그렇게 했다고 밝혀졌다고 하면 여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남성을 검거하기까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절차적 요건을 지키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찰 활동에 있어서 절차적 요건이라든지 그 합법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긴 후에도 추가로 드러난 동영상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새벽 춘천에서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탑승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인도의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옆에 있는 상가 건물과 충돌하고 튕겨나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관들이 내립니다. 21살 황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10분쯤. 큰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부딪히더라고. 그냥 깜짝하더라고요. 이 나무들 이게 밖에 뒤집혔으니까. 이 사고로 운전자 황 씨와 동승자인 19살 이모 씨가 숨졌고 탑승자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운전자 황 씨 아버지의 승용차를 함께 탔다 변을 당했습니다. 집에 누워있다가 꽝 하고 충동 치는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미 바닥에 엉망진창이 돼갖고 사람이 3사람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사고 차량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달리다 인근 경찰지구대 순찰차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달아나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의뢰하고 부상자를 상대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부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체중은 출생 당시에는 3kg이 넘었는데 숨졌을 때는 2.94kg으로 2주 만에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도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만 해서 한마디만. 미안하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20대 부부는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일주일간 7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출생 직후 3.11kg이었던 아기의 체중은 사망 직후 2.94kg으로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뇌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아이가 음식 섭취를 제대로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애가 그 뇌를 다치고 나서 먹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한 3일 정도는 분유를 못 먹었어요. 지난달 27일 아기 엄마는 SNS에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이 아빠가 갓 태어난 아들과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1일 이후로는 아이 사진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일주일에 걸친 학대가 시작된 걸로 경찰이 의심하는 시점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표 부동산 공급 정책, 공공기관이 땅을 수용하는 재개발 방식을 두고 논란이 많죠.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첫 사례로 선정됐는데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주민들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셨어요, 어머니? 여관만 했지 뭐, 여관만. 서울역 앞 동자동에서 40년 동안 여관을 운영한 70대 주민. 조금 살만하니까 불이 났어. 불이 나갖고 엄청 타다갖고는 있다고만 남았는데 수령 거의 한 7억 들었다고. 정부의 강제 수용에 땅을 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향이 두 쪽 때도 안 빚었구나. 돈을 많이 준데도 안 빚어. 세탁소 오래 하셨어요? 한 4, 50년. 4, 50년. 여기서? 세탁소 안에 살고 있는 조병원 씨도 수십 년 된 터전을 떠나야 할 처지입니다. 여기서 무덤 파고 묻었고 먹고 뭐 하시려면 하시고 결사 반대합니다. 사람이 터전을 다 뺐다시피 강제로 뺐다시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은 이미 민간주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기습적으로 공공재개발을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이 쪽방촌 세입자들 다 수용하는 걸로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 정비 계획안이 금년 말에 완성이 되거든요. 공공재개발은 땅을 수용하는 대신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금 보상을 하는 방식. 이후 거주 여부에 따라 분양권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비거주자는 무주택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요 집에 이사 오려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노숙자들이 길에 막 이렇게 입을 감고 누워 자고 막 여기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걸 보더니 안 오겠다고 해서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못 온 거예요. 정부는 이 지역 쪽방촌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솔직히 손 거머리들이에요. 또 조금만 가게 2, 30만 원 뭡니까? 지금 식사회에서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런 혜택들이 따라오는지 그게 의문이죠. 정부의 발표 이후 동자동 주민들의 불안감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7명의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딱 그게 명시하니까 이분적으로 주민들하고 땅 주인들하고 서로들 그냥 적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만든 게 문제였고. 주민들이 얼마나 피땀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면 이건 공산주의지 뭐예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북한 남성이 헤엄쳐 내려오는데도 경계가 뻥 뚫린 육군 22사단,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 북한 남성이 CCTV에 포착됐는데도 우리 초소병사가 자다가 놓쳤다고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원래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 CCTV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근무자가 잠자기 전 알람까지 끈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새벽 1시 20분쯤 우리 땅에 상륙한 게 포착된 북한 남성. 잠수복과 오리발을 벗고 남하하는 동안 3차례 이상 초소 감시 장비에 찍혔습니다. 민통선 검문소 인근 해군부대 CCTV에도 이동 경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이 최초로 인지한 건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초소에 설치된 무인 CCTV는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을 띄우고 경보를 울립니다. 합참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상황실 근무자가 알람을 껐거나 소리를 줄여놓은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노크 기순, 지난해 월책 기순 등 유독 22사단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일각에선 작전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합니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내륙 철책 28km, 해안 철책 69km 등 총 9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 거리를 혼자 맞다 보니 경계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지난해 7월 서해 배수로 월북 사건 이후 합참은 정군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공교롭게도 북한 남성이 뚫고 온 배수로 한 곳만 예외였습니다. 48개의 배수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독 그 배수로가 좀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한때 번개같이 적진으로 공격해 통일의 종을 치라는 뜻에서 뇌종부대로 불렸던 육군 22사단. 이 과학화 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전방에서 엄정한 작전 기강, 매너리즘 타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수배 전단의 이 3명, 이 미국 법무부가 총 대신 키보드를 든 강도라며 기소한 북한 해커들입니다. 해킹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You are entering into the most dangerous country. 북한 지도자 암살을 소재로 다룬 코미디 영화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복수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한 혐의를 받는 북한 해커 박진혁입니다. 전창혁, 김일까지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3명이 미국에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서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이상 규모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돈 세탁하는 과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미국인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악성 가상화폐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만들어 다른 해커들의 침투를 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 신상까지 담긴 수배 전단을 공개하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North Korea's operatives using keyboards rather than guns, stealing digital wallets of cryptocurrency instead of stacks of cash, have become the world's leading bank robbers.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북한 해커들에 대한 공소장 공개가 이루어진 만큼 향후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됐다고 깜짝 고백을 한 할리우드 배우 이 기네스 펠트로가 이걸 먹으면서 회복 중이라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김치인데요. 이 김치도 중국은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별에는 밤 서시로 유명한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 어이없는 주장도 한두 번이죠.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시로 남기고 30살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 그가 중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린성 룽직마을 생가 입구에는 조선족 시인이라는 표석이 버젓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도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라고 표기했고 이봉창, 윤봉길 등 일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 내 소수민족을 뜻하는 조선족으로 소개했습니다. 조선족에 관련된 부분을 자신들 걸로 무조건 편입시키려는 잘못된 중화 사상의 표현이 아닐까 지속적으로 바이두 측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며 윤동주 국적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필요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서 교수의 항의가 4억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비난 댓글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在尹东柱出生时，朝鲜半岛仍处在日本占领下，韩国尚未正式建国。 하지만 중국 한족 소녀를 이국 소녀라고 표현하는 등 우리 글로 적은 그의 시는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김치 한복에 이어 독립운동가까지 중국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왜곡 움직임이 확산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얼마 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 화제가 됐죠. 이번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IT 기업 창업주들의 통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의장은 오늘 아내와 함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김 의장의 재산은 1조 원대로 기부액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세계에선 219번째로 더 기빙 플래지에 서약한 겁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난 2010년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자발적인 기부 운동입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야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심사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 감독 등 218명이 참여했습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이 기부 선언문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취재진에게는 큰아이가 멋있고 큰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 커서 자기도 돕겠다고 응원했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새해부터 이어진 IT 업계 창업주들의 기부 행렬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올 초부터 눈도 자주 오고 오늘처럼 추운 날이 많죠. 옛부터 이렇게 겨울이 추우면 여름이 덥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서 냉방기기가 벌써부터 불티나게 팔립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에어컨이 줄지어 있는 가전제품 매장. 곳곳에는 에어컨 예약 판매, 미리 구매 특별 혜택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많게는 100만 원 넘는 할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 에어컨을 미리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매년 1분기에 판매되는 에어컨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전체 총 판매량의 15%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는 그 이상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찍 사면 싸지 않을까? 미리 살라고? 아무래도 밀려 있으니까. 최근 에어컨 신제품 출시도 빨라지면서 캐시백 제공이나 할인 등 이벤트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면 설치 대기 기간이 길게는 몇 주간 길다는 점도 미리 구매하는 원인입니다. 더불어 에어컨 사전 점검 서비스도 이르면 3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어컨 구입은 여름에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겨울에 구매, 봄엔 점검으로 한 발 빨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재력가 여성, 반려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걔한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죠. 최근 미국의 기업가가 숨지며 8살 반려견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을 남겼다는 소식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에서도 반려견에게 유산 상속 가능할까요? 알아봅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은 권리 능력, 사람과 법인에게만 인정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에게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법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어떻게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까요? 미국은 모든 주에 반려동물 신탁법이 있습니다. 사망하기 전 반려동물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신탁에 맡긴 돈으로 관리인이 반려동물을 돌보는데요. 반려견에게 주는 음식과 또 공원 산책 횟수, 수의사 건강검진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변호사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법령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플로리다주에서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신탁이 종료되고 알래스카주는 최대 21년까지 신탁이 가능한데요. 보통 반려동물 사망 후 누가 재산을 받을 건지도 지정합니다. 국내 금융기관 중에도 2016년부터 주인이 숨진 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신탁 상품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다만 유산 분쟁 가능성 등이 있어 납입 금액 한도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1년 전 오늘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2달간 1차 대유행으로 도시 전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가 바꾼 대구의 모습을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서구에서도 1차 대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4,20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이렇게 1년 가까이 문이 닫힌 상태인데요. 건물 벽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 죄송하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자 주변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들 있어서 고생하나. 오다가도 사람이 지나가야지 신규가 이렇게 손님이 오시잖아요. 사람이 안 지나가니까. 신천지 확진자 46명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아파트. 겉으론 평온하지만 상처는 여전합니다. 140명 넘던 거주자는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행복주택이 가능한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유행 직전 임용된 새내기 보건소 직원은 수만 명의 검체를 채취한 베테랑이 됐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저희도 밤낮 없이 코로나 검사와 또 검체 채취를 보내고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를 구한 건 시민이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를 하거나 대구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K방역의 토대도 대구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대구에선 대유행 이후 53일 만에 확진자를 0명으로 낮춰 확산세에 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행 갈 거예요. 누구랑? 엄마랑 아빠랑 영아랑. 아이들도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극복한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오늘은 대동강물도 녹는다는 절기 우수였지만 절기가 무색했죠. 내일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면서 다시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국외 미세먼지가 밀려드는데요. 내일 밤부터 중서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까지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4월 초순만큼이나 온화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차가 커져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습니다. 면역력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수일째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레까지는 강풍까지 더해지고 현재 부산 지역으로는 산불 위험 지수가 높습니다. 산 근처에서는 절대 소각하지 마시고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떠오르는 인물 100인을 선정했는데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꼽혔습니다. 아직 평가가 조심스럽지만요. 30대 초선 의원인 그가 저희 토론회에 나와서 밝혔던 진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 저에겐 신선하고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전 진보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편만 옳다는 이 아집이 판치는 사회에서 배려와 이해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